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핑크 두 번째 것도 신나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문단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하네요. 자, 문단의 짜임. 이번에 어떤 글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자, 문단의 짜임입니다. 도대체 문단은 뭐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가볼까요? 우리가 읽고 쓰는 글은 어떠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쵸? 우리는 문장이란 걸 만들어요. 문장은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말합니다. 와, 여기 정의들이 막 쏟아집니다. 문장은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단어와 단어가 어순에 맞게 배열돼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된다는 거구나. 하나 파악했죠?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랬죠? 생각단이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방송을 본 아이들 혹은 우리 줌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한 생각의 단위가 문단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앞쪽에는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었죠. 자, 문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문단에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과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란 것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이에요, 그냥. 이 글의 핵심. 제가 적고 있는 빨간 글은 이러한 문단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 또는 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 이제 다른 생각할 거야 라는 걸 우리 작가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문단이 바뀔 때는 줄을 바꾸고 한 칸을 들여서서 문단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자, 보이나요? 첫 번째 문단이 눈에 보이나요? 두 번째 문단 어디 있나요? 두 번째 문단. 그렇죠. 다음에 선생님이 읽을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한 칸이 들어가 있죠. 자,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줬네요. 두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단을 하나의 큰 나무로 본다면 중심 문단은 문단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기 때문에 마치 나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문단은요, 기둥이에요, 바로. 또한 가지나 잎이 기둥에 붙어서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뒷받침 문단은요, 문단에서 이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아니면 예를 드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읽을 때는 중심 문장은 뭔지, 뒷받침 문장은 뭔지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 잘 읽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죠. 잘 찾아내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여 글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꾸 여기서 중심 문장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글을 더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단에서 전체 내용을 잘 표현한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중심 문장은 문단의 첫머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문단의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끝머리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디 있을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나무에서 큰 기둥, 줄기를 갖다가 우리가 중심 문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 붙어있는 잔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이 나무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뒷받침 문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문단도 중심 문단과 그리고 문단 전체 내용을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단이 있다는 거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채팅창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3학년 핑크부터는 이제 맞아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글을 안 볼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익혀나가면서 서서히 하다 보면 무르익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본다 이렇게 하면요. 언제 시작합니까? 그죠?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하나씩 같이 익히다 보면은 또 이게 또 극복이 돼요. 충분히 잘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김없이 원고지 쓰는 법이 나오죠. 원고지 쓰는 법은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아이들이 맞춤법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5줄 요약이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힘든 아이들은 그냥 따라 쓰면서 원고지를 익혀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글을 읽게 되면요. 이 글이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이 아이에게 다가와 줄 거예요. 자, 1번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2번째, 문장은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말합니다. 3번째, 문장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합니다. 4번째, 하나의 문단에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여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사족을 붙였는데요. 요 글을 그대로 따라 적어봅시다. 따라 적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데까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금부터 연필 준비하고 쓱쓱 싹싹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줄 요약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어휘 되겠습니다. 어휘 연습하시는데요. 자,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어휘를 했으면 외워야 하고 외워서 우리는 적어볼 거예요. 이게 루틴이 되도록 우리는 할 거예요, 앞으로.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어휘를 떠올려서 적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길지 않게 어휘를 다 익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익힌 어휘들을 떠올려보는 시간부터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풀 거예요. 어휘 익히러 가겠습니다. 어휘 먼저 짜임새라는 표현이 있네요. 짜임새. 짜임새는요.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를 얘기해요. 짜임새가 뭐라고요? 글의 짜임새. 글 혹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인과관계라든지 앞뒤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갖춘 상태를 짜임새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바구니 같은 거 짤 때요. 혹은 옷감 같은 것들 보면 시실과 날실이 짜임새 있게 짜져 있죠. 어느 하나 성글지 않게. 글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뒤 연관 그리고 전체 안에서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짜임새 갖춘 글을 적어야 되겠죠. 글 이런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를 짜임새라고 표현한다는 거. 짜임새를 머릿속에 넣도록 해요. 그리고 자꾸 써보는 거죠. 그 다음 적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적절하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맞다라고 할까요? 꼭 알맞다, 마땅하다, 딱 맞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 어려운 말로 적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하다. 자, 이걸로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도록 해요.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밌는 문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절하다는 표현. 자, 그러면 나는 또 여기다가 이제 도전 과제를 줄 테예요. 뭐냐면 그냥
적절한 행동 이렇게 짓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 말고 이 적절하다는 표현이 꼭 알맞다라는 내가 풀이를 읽지 않더라도 와, 이 글만 읽어도 내가 적절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네. 이렇게 되도록 우리 글짓기를 할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이 글의 내용 의미를 조금 유추해 볼 수 혹은 추론해 볼 수 있도록 글을 지어보도록 자꾸 습관을 들이자고요. 그죠? 예를 들면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이 정도 표현 어떨까요? 자, 여기서 어때요? 알맞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표현과 유사하게 적은 표현이게 되겠죠. 아, 적절하다는 표현이 뭔지 몰라도 이 글을 읽고 아, 알맞은 이랑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악 시간에 수학을 푸는 것은 알맞은 행동이 아니고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다 하면은 우리가 적절한에 대한 문맥적인 의미들을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쓰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뭐 외웠죠? 짜임새, 적절하다.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짜임새, 적절하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말의 순서입니다.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가 있죠.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선생님 배가 지금 무지 고픈가 봐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했을 때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수러 이런 순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에는 적절한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 어순 익히도록 합시다. 자, 뭐 있었죠? 우리 짜임새, 적절하다, 어순 3개나 배웠네요. 그 다음 배열입니다. 배열이란 표현이요. 배열은 뭘까요? 뭔가 과자 같은 것들을 또 적절하게 배열했어. 아니면 빵집에서 그날 나온 빵들을 손님들이 잘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뒀어. 진열을 해뒀어.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배열은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는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나열 정도를 쓸 수 있겠네요. 나열하다, 배열하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얼른 짧은 글짓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둥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둥 뭔가요?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는 나무 또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자, 위아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나 아래를 떠받치는 걸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쓰게 되죠. 요 부분을 기둥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떠받치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풀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팀을 하는 나무 또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중심 문장 얘기하면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었네요. 그죠? 우리가 건축물에서 기둥 혹은 우리 부석사 이런 데 가보면요.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둥이 보이죠. 기둥. 그죠? 건물을 떠받치는 메인 컬럼이 되겠죠. 기둥입니다. 기둥. 이걸로도 좀 짧은 글짓기 얼른 만들어 보세요. 오, 좀 잘하는데요? 역시 실력들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나는 또 물어볼 테야. 우리가 지금 5가지 단어를 외웠습니다. 뭐였죠? 안 들려요. 더 크게.
좋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짜임새, 적절하다, 어순, 배열, 기둥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외웠네요 벌써. 틀림없이 뒤에서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빈칸이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자, 다음에 또 우리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은요, 이것도 한자어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종합 초등 방송을 위해서 여기서 앉아서 친구들과 즐겁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교실에서 혹은 줌에서 혹은 방송에서 유튜브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적어보기도 하면서 학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말로는 노릇이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그래요. 역할 가지고도 또 재밌는 글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파악입니다. 파악. 파악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파악은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의 내용이나 아니면 이 본질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아는 거. 이걸 파악이라고 해요.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요. 너 내용 다 알아들었어? 이해했어? 똑같은 말이에요. 파악은요, 이해라는 표현이에요. 파악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이 본질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어휘예요.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뭐죠? 첫머리입니다. 첫머리. 자, 이거는 좀 쉽죠? 첫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가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꿀까요? 서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두. 서두라는 표현도 우리 같이 익혀두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8가지 어휘를 익혔어요. 그리고 지금 부지런히 첫머리 문장을 적고 있어요. 첫머리 가지고 짧은 글짓기 할 동안 선생님이 기다릴 거예요. 역시 잘하네요. 자, 우리 이제 이 8가지 단어가 뭐였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외워볼까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짜임새. 그 다음에 적절하다.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어순. 그리고요. 배열.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그림 그렸던 기둥.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선생님의 역할, 학생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파악이란 단어. 마지막에 첫머리란 단어까지 8개의 단어를 익혔습니다. 우리 분명히.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요? 우리는 또 슝슝 넘어가서 우리 네모칸들이 나왔네요. 8개입니다. 우리 8개 다 복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떠올려 보면서 2글자, 3글자 자리에 적절하게 빨리 채워주세요. 다 했나요?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역시 똘똘이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자, 똑똑한 우리 친구들. 8개 단어 잘 채워줬고요. 자, 이제는 우리 안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 비문학글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가지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게 가장 아까워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파악하게 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문제를 틀려버려서, 그것도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모, 동그라미 잊지 말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골라야 되니까 이거는 나 이제 다른 걸 골라야 되나 봐 하셔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문단이 바뀔 때는 줄을 바꾼다. 맞나요? 딩동댕. 2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3번. 중심 문장은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죠. 점에 나타날 수도 있고, 즉 첫머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끝머리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네요. 4번. 중심 문장은 항상 문단의 끝머리에 있다. 이런 게 제일 위험해요. 어떤 표현? 항상.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게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첫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4번입니다. 그죠? 항상이란 말은 너무 위험해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참과 거짓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 true죠. 그 다음에 거짓은 fail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참이라면 그리고 하나가 거짓이라면 이 문장 혹은 명제라고 표현을 안 돼요. 이 명제는 거짓이 돼요. 그죠? 명심해야 돼요. 10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인 거예요. 100개 중에 대부분이 다 맞네? 이러면서 참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항상 문단의 끝머리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거의 답일 가능성이 커요. 자, 우리 답을 찾았다 그래서 표현하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확인하죠, 우리는. 5번,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또 재밌는 유형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배경 지식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보기만 보는 거예요. 윗글을 보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 전에 읽었던 이 전체적인 내용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윗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적인 글, 한정적인 말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도록 해요.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볼게요. 음악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을 배우면서 창의성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노래를 하며 감성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음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죠? 음악의 역할, 음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창의성,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위 보기입니다. 2번, 3번이 요 보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 보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갑니다. 자, 한번 골라볼까요, 우리 친구들? 도대체 이 보기 글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가볼까요? 자, 무엇일까요? 그랬으니까 맞는 걸 고르는 거네요. 1번, 노래를 듣기만 해도 충분하다. 네, 그런 말들이 있었나요? 아니죠. 직접 노래를 불러봐라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는 부족해요. 답으로는. 2번, 음악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앞쪽에 나왔죠, 벌써. 음악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떡하니 중심 문장을 제일 첫머리에 서두에 뒀네요. 그죠? 자, 3번. 노래를 하면 똑똑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노래를 하면 똑똑해지죠. 수학을 불어도 똑똑해지고. 하지만 노래를 하면 콕 집어서 똑똑해진다. 이런 표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사용하면 안 돼. 보기 내용만 읽고 우리가 내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4번. 음악 선생님은 노래를 잘해야 한다. 음악 선생님은 노래를 잘하면 좋죠. 하지만 이런 내용이 보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스. 5번. 창의적인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노래를 잘하나요? 조금 거꾸로 됐죠.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배우면 창의성이 길러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5번은 조금 거꾸로 된 문장이라서 음악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해라는 우리 앞머리에 나온 요 중심 문장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이 이렇게 3번으로 간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어디에서 봐야 돼요? 상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 보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3번 가보겠습니다. 위보기에서 나타난 뒷받침 문장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자, 우리 중심 문장이 뭐였습니까? 음악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찾아볼까요? 1번. 음악은 어려워서 연습을 해야 한다. 연습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 보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누가 잘 기억하니 혹은 누가 잘 파악했니죠.
2번, 중학교에서 음악을 배워야 한다? 고등학교에 배워도 되고요. 대학교 가서도 배워도 되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음악을 배우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이거는 앞에 있었던 문장이라서 3번을 고르고요. 나는 답을 골랐으니 이제 그만 볼 테야 안 된댔죠? 끝까지 보는 거예요. 얼마 안 걸리니까. 4번, 음악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요. 이걸 답으로 고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뒷받침 문장을 물은 거죠. 뒷받침 문장. 우리는 중심 문장을 물었을 때는 4번이 답이 되겠지만 어때요? 뒷받침 문장은 무엇이냐 그랬기 때문에 음악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한 음악을 배우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어요. 혹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직접 노래를 하면 감성적으로 풍부해져요.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보기만 보는 거예요. 다음 보기의 뒷받침 문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어때요? 세모. 습관적으로 세모 칩니다. 자, 계절마다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다릅니다. 했습니다. 계절마다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계절마다 다른 식물들이 나와야지 바로 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거꾸로 한번 봐볼까요? 5번. 겨울에는 동백꽃이 핍니다. 즉 계절을 대표하는 그런 식물들을 이야기한 거면 오케이가 되겠네요. 겨울에는 동백꽃이 핍니다. 동백꽃 많이 볼 수 있죠. 부산 가서 본 동백꽃이 생각나네요. 자, 4번. 가을에는 국화꽃이 핍니다. 대표적인 가을꽃이죠. 국화입니다. 그죠?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많이 펴있죠. 해바라기. 그리고 정말 제철 식물을 찾으면 되는 거죠. 봄에는 개나리가 핍니다. 맞습니다. 반면 1번, 소나무는 항상 푸릅니다. 계절마다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나무는 항상 푸릅니다. 이런 예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요.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당연히 1번을 골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자 국어 핑크 시리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 대한 것들을 익혀봤고요.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이 예쁜 책을 제가 오늘 2가지 지문을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저한테 누가 편지 적어 놓은 게 있네요. 이 책이죠? 3학년 1학기 책이에요. 이 책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올려주는 PDF를 찾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효자핑크 얼른 우리가 주문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올 때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또 만날 거니까 이 책 가지고 또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